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3월에 집값은 반등했다, 집값 하락폭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4월 달에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라 보면은 집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요. 또 4월 11일 날 이 부동산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집값 전망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집값이 반등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락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이 기사를 보면 집값 반등 착시였을까? 수도권 집값 낙폭 다시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 기사대로라고 한다면 집값은 계속적으로 더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이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19의 하락을 기록했던 게 0.22로 더 하락폭이 커진 거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9였던 하락이 마이너스 0.25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로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가격이 더 빠지기 시작할 텐데 말이죠. 이 데이터를 일반화시킨 거에 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거래가 됐던 단지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대부분 큰 대단지 중심의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만 거래가 됐단 말이죠. 강동구에서 이런 단지가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인데 이게 4,932세대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영끌 매물이라든지 역전세 맞은 매물들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고점 대비 20억 하던 게 12억까지도 거래가 됐던 아파트예요. 최저점이.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14억 7천만 원으로 회복을 했고 또 3월 달에는 15억 3천만 원으로 거래가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직전 거래 대비해서 2월 달 대비 3월 달은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판단 가능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대단지 거래가 이제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봤던 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저렴한 단지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런 단지가 고덕 그라시움에 가장 인접해 있는 좀 중급 규모의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리엠파크인데요. 여기는 이제 605세대의 단지고 같은 이제 84제곱미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직전 거래가 2021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13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된 이후에 15개월 동안 거래가 한 개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 중소단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 주변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저렴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23년 3월, 올해 3월 달에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죠.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직전 거래가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상승이 나왔고 반면에 리엠파크 같은 경우에는 13억 8천에서 9억 4천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거의 4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4억 4천만 원이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치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냈을 때는 어떤 수치가 나와요? 하락하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강동 고덕뿐만이 아니고요.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단지인데 직전 거래가 3월 달에 18억 하던 게 4월 달엔 18억 3천만 원 조금 올랐죠. 그런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200세대짜리 송파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자, 2021년 8월 달에 16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는데 18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좀 힘들었겠네요. 거래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 송파 헬리오시티 가격이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변 단지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3억 3천, 야, 헬리오시티보다 거의 가격이 5억 이상 싸네 라고 하니까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직전 16억 4천 하던 게 13억 3천이 되다 보니까 3억 1천만 원의 하락이 나왔고 여기는 가격이 올라봐야 한 3천만 원 올라간 것밖에 안 되니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이런 상승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런 부동산원의 자료도 하락의 낙폭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의 이런 중소단지들이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주로 거래가 되던 아파트들은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만 거래가 됐어요. 그것도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됐고 지금은 이제는 중소규모의 아파트까지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자,
1월은 1418건입니다. 서울이. 그런데 2월 들어서는 1000건이 늘어나서 2460건이고 3월 들어서는 2186건인데 이게 아직 집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집계가 끝나려면 올해 이번 달 말은 돼야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거래량은 2800건에서 거의 3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량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됐다가 이게 좀 가격이 뛰니까 사람들은 중소규모의 아파트 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된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중소규모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지금까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결국은 여기도 거래량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중소규모 아파트 거래량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1월 말부터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에 출시 이후에 2달 동안 25조 6천억이나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고정금리로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또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매달마다 납입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게 나갈 수 있고요.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들을 최근엔 2030들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사게 됐냐면 KB 시세로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로 이런 수요가 많이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빠져있던 이런 중소단지 쪽으로, 왜냐하면 대단지들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긴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런 중소규모의 단지들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해서 실제 매수가 실입주를 하기 위한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 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9억 이하에 있는 것들이 많이 팔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급매물 성격들은 많이 점차적으로 자취를 감추겠다 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혼동하시면 안 될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 집값 낙폭은 커진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되던 게 중소규모의 아파트로 현재 흐름이 넘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서 5%에서 10% 이상이 또 값이 뛰게 된다면 이 흐름은 좀 더 저렴한 나홀로라든지 아파트 쪽으로 넘겨갈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던 부동산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하락 지표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지표만을 보고서 내가 더 기다려야 할까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상황에서 내가 줄타기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4월 11일 날 발표될 이 중대한 발표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이때 현재 기준금리 3.5%인 기준금리를 올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의 83% 이상은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일단 그 상황은 우리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3.5%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4월 11일 날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오른 0.25%가 오른 상황에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뭐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이 인하 시점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동결이 돼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하 시점이 확실시 되는 때가 요 사이에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금리가 동결이 된다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0.25에서 동결이 되든 현재 상황에서 동결이 되든지 간에 결국 이대로 동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채권 금리,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먼저 인하하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이제 시장금리, 예금이라든지 대출금리가 먼저 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금리 상황이 확실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이런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심리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이게 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이때 사람들은 대거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 4월 11일 금통위 이 결과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예측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하는 세미나에도 오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말 저희가 재밌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